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혐오사의 헤프브로스의 공감 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 최근 우리 사회는 정치적으로 볼 때는 좌파, 우파, 또 사회적으로 볼 때 빈부 격차가 크기 때문에 어, 무산계급과 유산계급 이렇게 나뉘어져서 특히 이제 빈부격차가 심하다 보니까 이런 사회적 갈등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이제 도를 넘어서서 우리가 지금 제목에도 나와 있다시피 혐오 사회라는 표현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적용이 될 정도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그 공동체로서 살아가야 되는 이런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런 혐오 사회 환경이 계속 지속된다면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또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 양질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죠? 갈등이 너무 격화되고 뉴스를 통해서라든지 항상 부정적인 뉴스만 우리가 보게 되고 그죠? 네, 이 행복 바이러스가 전파되어야 되는데 불행한 바이러스가 음, 뭐 실제 질병뿐만 아니고 사회적 어떤 환경, 주변 환경이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면은 어,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 의욕이 생기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주제가 필요하다고 봐서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뿐만 아니고 사실은 글로벌화된 이 지구촌 사회에서 지금 세계적으로 사실은 민족주의, 거구주의 이런 게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과거에 한때 이제 득세했다가 좀 사그라들고 다시 이제 음, 지구 공동체 서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었는데 또다시 최근에 이게 아마 경제 상황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특히 코로나 이후 팬데믹 이후에 이런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 그래서 국가 간의 혹은 민족 간의 이런 어떤 갈등 또 여전히 아직도 인종차별이 있죠. 그런 게 이제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교묘하게 이제는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게 이제 결국은 인종 간에 혹은 사회적 계급 간에 혐오 범죄로 이어지고 이런 경향이 이제 심해지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혐오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혐오하는 감정 또 여기에 대응되는 공감의 역할 이게 굉장히 중요해진 그런 현재 사회입니다. 어떤 뭐 우리 사회뿐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특정한 사회를 이제는 초월해서 우리가 전쟁이든 뭐 전염병이든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많이 느꼈죠. 이런 전염병도 그렇고 또 환경 오염도 우리만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이제 다 연관성이 있게 되는 겁니다. 기후 위기라든지 이런 문제를 이제 인류 전체가 함께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가 이런 인간 간의 혐오나 갈등 또 인간이 아닌 뭐 다른 생물체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혐오하는 그런 감정 이런 것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결국 각종 사회 문제가 터지고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 타자에 대한 어떤 윤리와 공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런 위기 상황을 사실은 극복해야 되거든요. 물론 이런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런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공감 능력이 이러한 사회 갈등 해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전제로 해서 혐오 때문에 일어나는 각종 사회적 갈등에 대해서 해결책으로서 이 공감의 역할에 대해서 이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이 공감이
지니는 어떤 긍정적인 속성, 좀 신사회적인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죠. 반사회적인 속성이 아닌 신사회적인 속성이 공감이 지닌 속성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정보를 공유한다든지 서로 협력한다든지 이렇게 자기가 속한 사회에 참여하는 행동도 이런 공감이 있어야 신사회적 속성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연구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미래학자 중에서 이제 경제학자이기도 한데 리퍼킨이라는 분이 우리 인류를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혹시 들은 사람 있습니까? 호모 엠파티쿠스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텍스트에도 나와 있죠. 여기 있죠. 호모 엠파티쿠스. 이제 뭐 공감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 공감의 확장이 결국은 이렇게 계속 우리가 복잡해지는 사회적인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나 또 인프라를 결국은 가능하게 하는 우리 사회를 연결시키는 여기 쓰는 접착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이 공감이라는 것이 한 개인의 어떤 감정적인 그런 정서를 초월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 이 사회적인 연결이나 소통을 결국은 증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런 점에서 사회적 혐오가 지금 팽배해 있는 이런 시대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공감이라는 그 단어가 이런 다양한 의미로 사전적으로도 그렇고 해석이 다양하게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나와 있지만 모든 공감이 혐오의 감정에 대한 해독제다, 해결책이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면 조금 단편적이고 좀 1차원적인 해석이 아니냐. 이렇게도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혐오라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형태의 공감이 이 또 혐오에 대한 적절한 해독제다, 뭐 유일한 해독제다 이렇게도 볼 수는 없거든요. 특정 형태의 공감은 오히려 혐오의 감정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일면적인 그 어떤 한쪽에 치우친 공감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쪽에서는 또 반발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혐오와 공감의 관계를 우리가 좀 더 한 관점에서만 볼 게 아니고 다양한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혐오와 공감에까지는 어떤 각각의 특징, 어떤 특징을 지니는지 거기에 대한 분석이 우선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혐오는 누군가를 싫어하는 감정이긴 한데 그렇지만 이를 좀 더 우리가 정교화하기 위해서는 이와 비슷한 다른 감정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그 혐오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도 또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혐오하면은 뭐 떠오르는 말 중에 여성 혐오, 뭐 장애인 혐오, 인종 혐오 뭐 이렇게 다양한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 집단을 향한 적대감, 그죠? 그런 집단을 좀 회피하는 그런 감정 이런 게 이제 혐오인데 그때 많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비슷한 표현으로 우리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대상을 표현할 때 혐오 말고도 뭐 분노나 또 경멸이나 정오나 뭐 이런 표현도 우리가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혐오와 유사한 표현들인데 그렇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엄연하게. 예를 들어서 정오 같은 경우는 특정인을 좀 대하려는 그런 마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폭력성이나 공격성과 연관이 되죠. 정오는 분노도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한 계기를 통해서 즉각적인 감정이 일어나는 게 분노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회피한다든지 좀 즉각적이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적되는 혐오의 감정,
하고는 조금 양상이 다른 게 분노입니다. 또 경멸은 조금 계급적인 어떤 우월감에서 나오는 게 경멸이지 않습니까? 자신과 다른 사람 사이의 어떤 계급적 차이를 전제로 우월감을 느끼면서 어떤 타인을 배제하는 감정, 자기와는 다른 이질적인 존재, 이런 계급적으로 뭐 차이가 있는 존재를 향한 회피하는 감정, 이런 게 혐오인데, 이런 혐오와는 조금 또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런 혐오의 감정은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텍스트만 보면 조금 지루할 수 있으니까 제가 짧게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공감과 관련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감이 지금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민호 씨의 어떤 그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감 능력과 관련된 겁니다. 화두가 된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 공감해주면 좋은 사람 정도였는데 이제 그걸 넘어섰다는 거죠. 주변 사람들과 어울려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은 회사에서도 생산성이라든지 프로젝트를 해나가는 협업에 있어서 큰 문제를 주기 때문에 이제 생존까지 간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공감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큰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뭐 이런 퀴즈가 있더라고요. 뭐 남자들끼리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그 군대 1억 주면 다시 군대 가겠느냐. 카메라 감독님하고도 지금 가시겠습니까? 갑니다. 사실 아무도 1억을 줄 생각이 없는데 우리끼리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또 뭐 어떤 이런 것도 있대요. 뭐 강동원 얼굴인데 뭐 빚이 2억이면 결혼하겠는가. 뭐 이런 거 했을 때 트위터에서 이런 게 짤이 있어요. 그런 거 묻지 마라. 강동원 얼굴이면 지금 나가서 동양에도 5억은 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때 막 이런 거를 막 들으면 우리는 막 맞아 하면서 공감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공감의 큰 착각은 여기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공감한다라고 느끼지만 사실 우리의 공감 능력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죠. 이거는 그 글을 쓴 사람이나 그 말을 한 사람이 너무 말을 잘해서 우리가 공감한 게 아니고 공감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실 공감에는 수동형과 능동형으로 나눠서 공감된 것인지 공감한 것인지를 조금 구분해야지 공감에 대한 이해가 좀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감한다가 뭔지 봤더니 사전에 이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나와 다른 의견, 생각, 행동 등에 대해서 자기도 그렇다고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나도 맞아 하는 얘기 말고 사실은 나랑 생각이 다를 때 우리는 공감 능력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 정치적 의견이 다른 사람, 아니면 회사에서 프로젝트에 대한 방향성이 다른 사람, 또는 진짜 짜장면 먹고 짬뽕 먹는 문제에 있어서도 나는 너무 짜장면이 먹고 싶지만 상대방이 짬뽕 먹고 싶어 하면 에이 지금 무슨 짬뽕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아 너는 지금 되게 짬뽕이 먹고 싶구나, 뭐 뜨끈한 국물 같은 게 먹고 싶나 보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게 동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공감의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 가장 공감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나는 그렇게 옳다고 느끼지 않는데 그렇게 공감해주면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똑같은 질문을 했었는데 이제 제 멘토분이 저한테 해주셨던 얘기가 그거였어요. 민호야, 공감이랑 동의랑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 하시더라고요. 공감한다고 해서 꼭 동의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덥다고 느끼고 상대는 춥다라고 느끼면 넌 되게 춥다라고 느끼는구나 라고 얘기를 해주고 춥다라는 사실에 동의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 대화라는 마법이 시작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도 그렇지만 누군가가 내 의견 자체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느낀다면 우리는 입을 닫아버리거나 아니면 싸우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만약 당신은 그렇게 느꼈군요 라고 존중을 해줄 때 우리는 서로 동등한 인격체로 대화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공감이 어렵다라고 생각되신다면 공감과 동의를 조금 구분해서 내가 다른 의견이라 할지라도 너는 그렇게 느꼈구나 라고 먼저 상대를 존중해 주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고 내가 그렇게 존중을 해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너는 어떻게 느꼈니? 하고 상대도 나를 존중해 주는 일이 생기고 그때 대화를 통해서 훨씬 더 싸움이나 어떤 무시가 갈 수 없었던 미지의 영역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근데 굳이 공감을 남을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뭐 서로 사실 베스트는 나도 상대 존중해주고 상대도 나 존중해주는 거죠. 근데 그게 상대방하고 안 맞을 경우의 문제인데 어, 아는 지인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운전하다가 너무 화가 날 때마다 끼어들고 이런 사람 너무 싫었대요. 뭐 화내고 했었는데 한 번은 정말 너무 급해서 그 강변북로에서 차에서 똥을 싸죠. 똥을 쌌다고 해야 되나? 차에서 응아를 하신. 그 다음부터는 차가 끼어들 때마다 아 저분이 많이 급할 수도 있겠구나. 저분이 지금 응아가 급할 삶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어떤 사고의 폭 자체가 달라졌대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뭐 공감을 하기 위해서 역지사지 하자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또 인생의 재미난 부분이 우리 고통에 반드시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때 그 지인분 똥을 쌀 때는 얼마나 비극이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끼어드는 사람 자체를 이해할 수 있게 된 사람이 된 것처럼 사실 우리 삶에는 되게 설명할 수 없고 설명하고 싶지도 않은 비극들이 일어날 때가 있는데요. 그 비극들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앗아가지만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왕따를 겪으면서 정말 슬펐고 힘들었던 감정들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어디 가서 누군가가 외로워하고 혼자 쓸쓸하게 있다면은 그 사람이 어떤 기분일지 조금 이해하게 되고 다가가게 되는 저의 인격으로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마법은 분명히 제 고통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 그 사람 행복하게 해주자고 공감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저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제 천국이 펼쳐질 수 있죠. 그 저 지인분도 사실 그 사람은 정말 끼어든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은 진짜 이기적으로 끼어들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 차는 지옥으로 변하잖아요. 근데 저 사람 진짜 사실은 급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다라고 상상하는 순간 그 옳은 방향으로 자신의 마음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공감하는 순간 그 차 안은 지옥으로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공감을 타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진정한 이해로부터 자기 스스로를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게 공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감의 시작 한번 상대를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뭐 공감이 갑니까? 그래서 그 이분도 자기가 또 그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이라서 조금 더 공감이 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공감이라는 게 결국 자신과 의견이 다르더라도 타인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텍스트로 다시 이제 돌아가서 결국 이런 혐오의 감정을 공감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극복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이런 그 혐오의 감정이 다른 사람과의 공감 자체를 또 방해합니다. 그죠? 그리고 자기와 같은 집단 여기에 대한 어떤 강한 공감이 또 다른 사람에 대한 혐오를 또 부추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폴 블룸이라는 분이 한 말을 볼까요? 뒤로 넘어갈게요. 여기 나옵니다. 폴 블룸이 공감이 스포트라이트처럼 특정한 대상에만 집중하면서 그 대상의 고통을 강조하는 편파성을 지닌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감이 어떤 특정 집단 혹은 소수의 고통에만 주목해서 이 도덕적 판단이라는 어떤 공정성을 왜곡할 수도 있고 또 다수의 고통을 오히려 동등하게 인식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 공감의 특징이 이렇게 해석이 저는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떤 대상이나 감정이나 사건 이런
것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가까워질수록 그 영향을 더 강하게 받는 게 일반적이죠. 이게 이제 공감과도 연관성이 있는데, 다른 전문가가 한 말을 하나 더 보면요. 데니얼 바터슨이 한 말을 볼까요? 공감의 이런 효과, 방금 제가 말한 게 이제 근접성 효과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런 공감의 효과에 대해서 공감은 일반적으로 물리적이거나 혹은 심리적으로 가까운 사람에게 집중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모티브 그리고 결정, 도덕적인 결정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이런 근접 효과가 공감적 관심이 발생하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이제 데니얼 바더슨은 말해요. 실제로 우리 인간과의 유사성을 이제 고려할 때 동물, 그죠? 동물 중에서 먼저 원숭이도 그렇고 인간과 좀 유사한 생물체가 있죠. 그리고 이런 동물들의 권리도 인간처럼 위계화하는 계급 질서처럼, 그죠? 어떤 우울하거나 또는 뭐 다른 동물이거나 이렇게 위계화하는 행동, 동물의 권리에 대해서도 그런 행동, 혹은 어, 자신의 민족성과 인종성하고 연관지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같은 인종이면 좀 호의적인, 같은 민족, 같은 나라 사람이면 좀 호의적이고, 그렇지 않으면 배타적이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 가까운 주변 국가를 보면 특히 중국이 좀 심하죠. 일본도 좀 그런 경향이 있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과 가깝다고 생각하는 대상에 좀 더 쉽게 공감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또 공감이 보면은 뭐 상황이나 대상에 따라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일관성이 없고 쉽게 변하는 그런 또 특징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전문가의 말을 조금 우리가 인용합시다. 조나단 하이트의 말을 들어보면요. 공감이 도덕적 심리에서 볼 때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는데 맹목적인 공감이 오히려 윤리적으로 딜레마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감이 정치적, 사회적 갈등 상황에서 한쪽으로 치우친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좌파, 우파 지금 심각한 문제죠. 한쪽에 치우친 음, 그런 반응을 유발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공감이. 자기는 진보에 더 공감하고 또 이쪽 편은 보수에. 근데 저는 뭐 꼭 어떤 편이라고 제가 뭐 말을 하고 싶진 않지만 진보 쪽에 조금 가깝거나 중도에 해당이 되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저는 저 개인적인 입장입니다만 좀 보수는 조금 진정한 보수냐 하는 의구심이 사실은 있습니다. 원래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때 다른 나라의 보수는 보통 국가나 민족,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애국적인 면이 강조되어야 보수거든요. 근데 우리 보수는 보면은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좀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 이익에만 매몰되어 있는 그런 집단이 자꾸 보수라고 자칭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실제로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애국심이 있는 경우가 드문 사람들이, 특히 정치인들 중에, 그죠? 또 그 정치인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어, 자세히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수 농객들 중에서도 나중에 보면 돌아서서 그 사람들과 거리를 멀리하고 진정한 보수가 아니다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조금 보수에 대해서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이 공감이라는 게 이렇게 정치적 사회적 갈등 상황에서 한쪽으로 치우친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 그죠? 예. 이게 이제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공감이 본질적으로 이제 감정에 의해서 이제 주도가 되지만 이 때문에 비합리적일 수도 있고 편향적인 그런 결정을 내리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감이 어떤 특정한 개인이나 특정한 상황이나 어떤 특정한 그런 어떤 물리적인 혹은 심리적인 거리감 이런 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또 이런 요인 때문에 공감의 어떤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래서 윤리적 결정에서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전문가 이제 수잔 휘스크의 말을 들어보면요, 이런 공감의 불안정성이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런 편견이나 차별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분이 사회적 거리나 친밀도나 문화적 유사성 등이 이 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공감이 일관되기 어려운 감정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공감이 지니는 어떤 편파성이나 맹목적성이나 불안정성 등은 결국은 이 공감이 친사회적인 그런 이유가 아닌 타자를 향한 편견이나 차별을 오히려 더 강화시키는 역할도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감에 대해서 무조건 찬성하지 않는 반공감 담론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 텍스트를 다루는 것은 이런 혐오사회의 해법으로서 공감의 친사회적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긍정적인 측면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텍스트를 우리가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주장이 공감 만능주의에 편승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공감으로 이렇게 통용되는 다양한 공감과 관련된 스펙트럼이 있죠. 이런 공감의 스펙트럼이 혐오의 감정과 혐오의 감정하고 맺는 관계에 대해서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혐오에 대한 대안이자 또 해결책으로서 공감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요즘 많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확히 어떤 형태의 공감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또 그걸 교육해야 되고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텍스트를 다루는 건데, 이 텍스트에서는 이러한 고민을 좀 더 학제적으로 이제 접근을 한다는 겁니다. 혐오와 공감의 의미와 관계를 좀 더 확실하게 정립하고, 또 혐오사에 대한 해법으로서의 공감이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는 게 이 텍스트의 목적입니다. 하나 볼까요? 예. 우리가 이 영상은 가급적이면은 40분 이상 안 넘도록, 그죠? 최단으로 해도 50분을 넘으면은 좀 집중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시간을 제가 체크를 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또 영상을 하나 더 준비한 게 있는데요. 공감 능력 키우기에 공감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최근 현대사에서 많으니까 이와 관련해서 조금 한 6분 정도 되는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내 남자친구 혹은 남편이 정말 공감을 할 줄 몰라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태화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받는 스트레스의 원인을 분석해보면요, 많은 경우 그게 인간관계에서 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함께 어울려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각자가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방식이 너무나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런 많은 갈등을 겪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완전히 그런 갈등이 없는 사회를 꿈꾸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갈등이겠지만은 그걸 어떻게 잘 지혜롭게 원만하게 해결해 갈 수 있을까, 그런 접근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건 이겁니다. 사랑.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성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진짜 그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각자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수많은 인간관계에서의 갈등과 스트레스는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주 고차원적인 방법이고 그게 잘 안 돼서 문제겠죠.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건 바로 공감입니다. 상대방이 나와 다른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 사람은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은 이렇겠구나 라고 인정해 주는 거,
이게 바로 공감입니다. 이런 공감만 있어도 나만의 생각이 정답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요. 그리고 수많은 인간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공감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은 진짜 그 공감을 가슴으로는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순서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흔히 우리가 공감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잘 인정할까?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공감은요, 상대방의 마음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거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을 살펴보고 인정하고 수용하는 거,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이런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내 남자친구 혹은 남편이 정말 공감을 할 줄 몰라요. 나의 솔직한 감정을 이야기하면은 그저 머리로 이성적으로 시시비비를 따지고 가르치려고 든다는 겁니다. 내가 진짜 원했던 거는 그런 논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나의 감정이 이렇구나 라고 그냥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거, 이거였는데 남자들은 계속 그냥 머리로만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게 과연 사랑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아니죠. 남성분들의 사랑은 다 있습니다. 다 사랑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랑이 표현되는 방식이 달랐다는 거죠. 그 이유는 성별에 따른 타고난 기질 혹은 두뇌 구조, 그렇게 접근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또 다른 아주 후천적인 요인을 한 가지 두고 있습니다. 남성분들이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하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요, 자기 감정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나 내 감정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상대방의 마음이나 감정을 잘 이해하겠습니까? 사회적으로, 그런 문화적으로 남성분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감정에 솔직하고 자기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냉정하게 분석하고 그게 올바른 일이고 그게 정말 멋진 남자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학습되어 온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나 애정이라든가 슬픔이라든가 이런 감정에 취약해요. 여기서 취약하다는 건 그런 내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드러낼 줄 아는 그런 연습이 잘 안 돼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여성분들은 분노라든가 화, 이런 감정에 취약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나 여성분들은 상대적으로 조신하게 그리고 아주 얌전하게 자라야 된다, 그런 사회적 프레임에 많이 노출돼 있었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감정에 취약해지는 겁니다. 화병이 중년 여성분들에게 많이 생기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특정 감정에 무디면요, 유독 그 감정을 보여주고 있는, 그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그 감정을 잘 느껴봤고, 내가 그 감정을 잘 인정해보고 수용하지 못해봤기 때문에 상대방의 그런 감정 역시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꾹꾹 참고 있고 이렇게 억제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드러낼까?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비슷한 맥락으로 이런 겁니다. 만약에 대학교에 가서 천재 교수님을 만났다. 그러면은 그런 천재 교수님들은 학생분들이 이 나이 때 이런 문제를 못 풀고 이런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학습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저 나이 때는 그냥 눈으로 볼 수 아는 거 아니야? 이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건 왜 그러냐?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했던 경험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학생들의 상태를 이해한다거나 공감하기 참 어려운 거죠. 물론 모든 교수님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이런 맥락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진짜 내가 공감을 잘하고 싶다면은 먼저 상대방의 마음부터 바라보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부터 바라보고 인정해주는 그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런 연습은 일상생활 속에서 하시면 돼요. 평소에 내가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지, 어떤 생각이 들고 내 마음은 어떤지를 관찰하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이런 관찰하는 거를 관조한다, 관한다, 알아차린다,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는데요. 이런 용어에 너무 휩싸이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평소에 내 마음을 확인해보는 그런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런 연습이 잘 안 되어 있는 분들은 일정 시간을 내가 확보해서 그렇게 내 상태를 관찰해보는 연습을 해보면 좋아요. 예를 들면 일기 같은 거죠. 일기를 쓰면서 오늘 하루 동안 내 감정은 어땠는지, 어떤 생각들이 있었는지, 내 마음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좀 솔직하게 표현을 해보고 드러내보고 인정해주는 연습을 하다 보면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이 어떻구나 라는 것을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 내 감정을 그렇게 하나둘씩 파헤치고 인정하고 수용하다 보면요, 상대방의 마음 역시나 더 쉽게 공감할 줄 알게 됩니다. 그렇게 각자가 자기 마음을 잘 인정하고 그리고 그럼으로써 서로를 공감할 줄 안다면요, 많은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너무 이 바쁜 일상이지만은 오늘부터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지금 내 마음은 어떻구나, 나는 지금 어떤 감정 상태에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해보는 그런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 사실은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분들이 뭐 짧은 시간에 뭐 이런 걸 영상을 보고 연습한다고 금방 공감 능력이 생긴다거나 뭐 그렇게 되진 않겠지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영상이나 수업을 통해서 자기가 좀 시간을 갖고 성찰하면서 살아가면서 이제 그런 걸 항상 인식을 하고 자기가 노력을 하면은 어, 또 그런 공감 능력이 과거보다는 조금씩 나아질 수 있거든요. 그런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뭐든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게 죽을 때까지 계속한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죠. 주변 환경에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라고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고 왜 그렇게 합니까?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짧은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 드렸고요. 지금 시간을 잠깐 볼게요. 그래서 지금 텍스트상으로는 오늘 2번 그 공감의 스펙트럼 여기서부터 또 진행을 할 건데 지금 시간상으로 약 40분이 다 됐습니다. 36분. 그래서 왜냐하면 이 중간에 조금 하다가 또 끊기면은 좀 내용상으로 연결이 안 되니까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첫 수업이니까 여기서 일단 마치고 다음 시간에 공감의 스펙트럼부터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정도 마치고요. 두 번째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